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웬만해선 3월 금리 인하도 없을 거라고 사실상 못 박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강경한 톤에 간밤 뉴욕 증시는 요동쳤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는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쯤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해보고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수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미 연준에서 금리 발표했습니다. 연 5.25에서 5.5%로 4번 연속 동결이죠. 예. 이번에 4번 연속 동결됐으니까 발언 내용이 더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예, 뭐 시장이 원했던 답을 줬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난 11월, 12월에는 상당히 이제 시장이 원하는 답들을 주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산타 역할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상당히 큰 랠리를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예.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는 약간 연준의 어떤 그 중앙은행으로서의 그 자세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어떤 뉘앙스를 사실은 좀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는 사실은 이제 해석이 사실 조금 엇갈립니다. 이게 그때마다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해서 뭐 정답을 얘기할 수 없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원했던 답,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하해 줄 거고 또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이제 돈을 이제 흡수하는 정책 자체를 이제 마무리할 거야라는 어떤 그러한 답을 사실 시장이 원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3월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인 거고 그 양적 긴축 정책에 대해서는 3월 달에 가서 다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논의할 거다라고 이제 좀 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오늘 중립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그 올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지난 12월에 이제 점도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올해 이제 금리를 한 3번 정도 내린다라고 이제 시선을 했지만 파월 의장 입에서 올해 금리를 내릴 거야라는 어떤 발언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중립적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했던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점도표 상에서만 언급되었던 금리 인하를 연준 의장 입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정말 헷갈리는 게 파월 의장이 어떤 언론 인터뷰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던데 2% 물가 상승률을 딱 찍는 것이 아니라 2%까지 갈 것이 자명해 보일 때 그것만 해도 금리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굳이 물가 상승률을 딱 2% 우리가 딱 찍힐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발언을 했다가 또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뭐 2% 이거 뭐 우리가 봐야지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논조인 것 같아서 이거 도대체 어떤 발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발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전자 쪽에서의 발언이 조금 강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를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2%로 가는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톤으로 좀 말씀을 좀 하셨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생각, 뭐 이제 연준 인사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만 사실 좀 보게 되면 이제 과거처럼 이제 물가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뭐 2% 이하로 가는 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연준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중물가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대 뭐 거치면서 보면 이제 뭐 거의
물가 자체가 뭐 0% 1% 이러한 시대에 사실 살아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최소 2%대 물가만 유지를 해도 상당히 그 안정적인 물가다라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연준 의장도 사실은 그 2%대로 가는 길이 자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내릴 거다. 그것에 자기한테 이제 신뢰가 이제 오늘 신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러한 신뢰 자체가 구축이 돼야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좀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물가에 대한 부분을 좀 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얘기를 같이 해주시네요. 과거에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삼았던 2% 물가 상승률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기간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전환된 것 같아 보이니 이제는 2%대에 머물러도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의 목표 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이 되는 지표들 역시도 역대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리 인하는 본격적으로 언제쯤 단행될 거라고 전망들 하세요? 예, 그것도 약간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쪽, 한 7월 정도 가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논평을 내면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IB라든지 저도 사실은 근데 조금 생각을 하는 거는 5월 6월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이제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만을 사실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모든 걸 이제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정책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명서 내용에 좀 바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의 이제 두 가지 목표죠. 물가하고 고용 안정 두 가지를 다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제 연준이 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잡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고용,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가의 흐름인데 이제 연준이 이제 눈여겨서 보는 게 있죠. 그 PC 물가라고 해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예. 상승률인데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게 한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수준이 2.9%가 나왔습니다. 예. 이제 2%대가 찍히기 시작을 예.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준의 지금 가시권에 사실은 지금 물가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2월, 3월, 뭐 한 4월 정도 가서 이제 나오는 지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5월 정도 가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2%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연준에서 미리 언급했던 수준까지는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대든 아니면 2%든 그걸 딱 찍자마자 금리를 인하했다가 자칫 잘못해서 물가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 그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쓱한 일이니 2%대든 아니면 2%든 그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까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오늘도 아마 그 기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사실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지금 미국 물가가 다시 이제 들썩일 수 있는 뭐 요소들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뭐 네.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아직 기대만큼은 좀 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 뭐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인들 뭐 홍해 문제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불안 요인들이 다시 고조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는 네. 물가를 다시 이제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도 사실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뭐 FMC 회의 결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미국의 지역 은행 하나가 이제 또다시 손실이 크다라는 이제 나오면서 사실은 그 여파 자체가 오늘은 더 주식시장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은행의 이제 손실 자체가 외상으로 큰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해부터 많이 얘기했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에 대한 손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미국이 뭐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성장률도 좋고 우리가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빅테크 7개 어떤 업체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뭐 정부 부채도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고 또 말씀드린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자체도 공실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부실화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은행들의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죠. 은행들이 이제 망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금리 수준 지금 물가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이 물가 금리 수준 자체를 너무 길게 가는 것도 네. 과잉 긴축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진짜 물가가 다시 오르지 않고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2%대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과잉 긴축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은 줄여야 될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제 물가 부분 뭐 누구는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근데 네.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닌 이상에서는 조금 과잉 긴축을 줄이는 쪽으로 사실은 저는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상업용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고 질문을 드리면요. 네. 미국의 은행들이 한 뭐 7, 8천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은행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예대 마진이 주요 수입원이 아니라 이런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누군가에게 임대해줘서 그 임대료를 받는 게 은행들의 어떻게 보면 고정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 코로나19 이후에서 이 상업용 오피스의 공실률이 너무 높아져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또 한 번 큰 홍역을 치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들이 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에 대응하려면 기준금리를 낮춰주면 대응이 되는 건가요? 뭐 그것이 다 되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만약 이 금리 수준을 계속 올려서 막 경기 침체가 갔다. 예. 그럼 이제 오피스에 대한 수요 자체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공실률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예, 없는 예. 부분들이어서 최소한 그러한 그 공실률 자체 뭐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공실률을 다시 올리기는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최소한 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방어선은 구축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경기 자체가 침체가 아닌 연착륙적으로 사실은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귀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금리가 내려주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조금이라도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한 어떤 잠재적인 부실 우려 이러한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시장이 그러한 측면에서도 좀 금리 인하 부분을 좀 목소리 내면서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주셨던 게 미국 정부의 이제 부채가 워낙 이제 우려되는 수준이다라는 거 말씀 주셨는데 이 부채가 많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또 한 번 신규 국채 발행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기조를 어떻게 하는 게 국채 발행했었을 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완판되기가 쉬운 건가요? 뭐 일단 금리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사실은 좋은 부분들이죠. 또 이제 그렇군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자체가 사실은 신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채를 산다는 건 그 최소한 그 나라가 뭐 망하지는 않아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채를 사실은 상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한때 이제 유행했던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수준이 높았다라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브라질이 망할까? 뭐 이러한 생각도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브라질 국채를 많이 사는데 좀 미국의 국채가 사실은 뭐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죠. 예. 망하지는 않은데 이제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이럴 때가 발생할 때마다 뭔가 금리가 요동을 치고 또 국채 수요 자체가 사실 떨어지는 부분 이제 수요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신뢰성 자체를 상당 부분 높여야 되는 거고 그 신뢰성이라는 거는 일단은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정을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야 세수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 물량 자체를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그 경기의 어떤 회복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 재정 수지 적자 규모도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를 내면서 국채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수준을 그렇다고 뭐 무한정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달러화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그래도 조금 너무 약세가 아니라 예, 예. 좀 강세 이러한 것들로 좀 유지가 돼야 우리가 달러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그 글로벌
자금들 자체가 미국 달러 자산을 사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리 수준 자체를 이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5%라고 하면 뭐 그 미국의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비해서는 너무 높은 선이니까 경기 부양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를 호황이나 또는 좀 호전적인 상황으로 바꿔 놔야지만 국채 발행 양도 줄일 수가 있고 국채 발행에 대한 신뢰감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미국의 금리 기조가 미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중앙은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좀 인하해 주길 기대했었을 것 같은데 금리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중앙은행에서 성명서 발표 내용은 어떤 논조였나요? 예, 우리는 일단 그 미 연준의 금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하반기 쪽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아마 잡힐 거다라고 좀 생각을 이제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어떤 인하도 조금 연준의 흐름에 사실은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창용 총재께서도 말씀하신 것 보게 되면 조금은 연준의 흐름에 따라서 하반기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이제 금리 차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과의 금리 차가 뭐 3.25% 정도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자금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보다 좀 금리를 먼저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물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는 상당히 조금 안정세가 좀 빨리 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내 내수 경기 부분입니다. 뭐 오늘 이제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1월 달이 한 18% 늘어나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지만,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불안한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뭐 20년 만에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증가율을 좀 보였고요. 또 12월 달에 이렇게 좀 업체별, 그러니까 유통 업체별로 보게 되면 잘 팔린 업체는 이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이게 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상당 부분 이제 뭐 점심값도 오르고 하니까 이게 좀 절약하는 어떤 소비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난 것들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 내수 경기 자체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신호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뭐 미국 지금 상업용 부동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거든요. 또 지금 전국의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주 대비해서 한 10주 연속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 부동산을 조금은 살리고 또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금리를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조금은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의 걸림돌이 있죠.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서 하느니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미 연준보다 사실은 빨리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경기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은 뭐 연준보다 같이 가거나 조금 뭐 1, 2개월 정도 앞서가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창용 그 하는 총재의 발언을 봤었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미국은 계속 올려갔는데 우리는 올리다가 중간에 멈췄던 것이니 그것까지 고려했었을 때 2024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보다는 2025년 초반이나 돼야 금리 인하 하시려나 이런 뉘앙스로 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와 좀 고려해서 뭐 좀 반영해 봐야죠라는 논조가 들어갔다는 건 생각이 좀 바뀌신 거로 저희가 인정해도 될까요? 뭐 하는 총재가 생각은 바뀌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가라든지 생각보다는 사실 좀 일찍 잡힌 부분들이고, 또 뭐 지난번에 나왔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1.4%가 지난해 성장률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았던 경우가 사실은 드물죠. 없고요. 네, 또 올해도 성장률 자체가 뭐 정부나 뭐 대부분의 2% 초반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사실은 또 1%대로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2년 연속 지금 1%대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내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얘기들도 있고 또 국내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뭐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은 다 국내의 어떤 펀더멘탈, 그러니까 우리 경제 체력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한은의 정책 또 정부의 정책 자체도 조금 부양적으로 좀 돌아서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한은 총재께서도 그러한 측면을 좀 고려하시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함께 동시에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금리가 좀 높았을 때 좀 줄어들거나 더 이상 성장 속도가 크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증가해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셨던 발언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 말고 본인은 금리는 계속 유지하는데 경기 부양과 관련된 숙제는 정부에다가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드린 금리 인하 하나 정도인데 지금 그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정부의 어떤 정부도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사실 늘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사항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 투자라든지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경기를 좀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렵죠. 사실 뭐 이게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동시에 사실은 움직여줘야 그래도 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뭐 역동성 자체가 커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뭐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조금 답답한 어떤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기조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올해 첫 FOMC 발표 내용 분석해보면서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1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좀 위축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으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금리 인하를 조금 예정보다는 앞당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 저도 요즘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산업단지 분위기들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그리고 원래 이 경제를 조망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긍정론자들이 많은 곳이 사실 여의도잖아요. 근데 여의도조차도 이거 한국 경제 진짜 좀 문제 있어 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이번 텀에 뭔가 특단의 구조조정이라든가 하여튼 특단의 뭔가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전에 한번 어려웠던 적과 같은 유사한 시점이 또 한번 도래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국내적으로 뭐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인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쪼개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우리 같이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대외적 요인을 떠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지금 앞서도 이제 부채 얘기를 좀 했지만 우리가 부채 규모가 전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세 보증금이라는 부분을 합쳐버리게 되면 완전히 압도적인 1등이 되겠다. GDP 대비 135% 정도가 나오니까 뭐 압도적인 1위가 되죠. 물론 이제 전세 보증을 부채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여하튼 이게 불신이 나면은 사실은 또 부채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인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구 사이클도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자료를 쓰다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지금 신생아 수가 20만 명 연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앞으로 뭐 이런 말씀들 결국 국방을 누가 책임질까라는 어떤 걱정까지도 사실은 드는 맞아요. 그 소리 많이 하죠. 네, 뭐 그러한 상황들이고 또 우리나라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갈등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그 갈등 요인들이 뭐 그게 뭐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부의 갈등일 수도 있고 뭐 이념적인 갈등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갈등에 대한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역동적으로 성장을 하고 다이나마크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항상 이 수출이란 부분 자체를 사실 선도하는 제품들이 이제 눈에 확확 띄었습니다. 네. 뭐 이전에 가발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뭐 조선, 가전, 자동차, 반도체. 근데 요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이 뭔가냐라고 보면은 예. 딱히 떠오른 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지만 예.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과연 전 세계 지금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갖고 수출을 하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쓴 자료 중에 하나가 좀 시장에 좀 화두가 된 게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과 그 엔비디아라고 요새 이제 예. 그 AI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보면 거의 이제 붙어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한 기업이 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을 합친 네, 거예요. 합친 거하고 아직 역전까지는 안 됐지만 예. 거의 붙어가는 이러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이제 뭐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한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기업 미국의 한 기업에 이렇게 추월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전만큼 못하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좀 받고 있고요. 뭐 그러한 네. 측면에서 뭐 정부도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조금 그러한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다 뜨거운데 우리만 주춤하잖아요. 그런 것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그런 시각이 국내 개인 투자자랑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모두 그런 뷰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뭐 자금 흐름 면에서 보면은 요새 그런 저희 이제 농담으로 저희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해외 그러니까 서학개미라고 하죠. 해외 투자하시는 분의 통장의 수익률하고 네. 국내에서 투자하는 분의 수익률하고 보게 되면 천지차이입니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시장을 외국인도 사실은 잘 안 들어오고 계시지만 네. 국내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버리고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이제 우려되죠.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더구나 우리나라 이제 그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연기금들 자체도 예. 국내 투자 비중 자체를 상당히 줄이고 오히려 이제 해외 투자 비중을 물론 이제 국내 시장이라는 사이즈 자체가 연금이 담기에는 좀 작은 부분도 그렇긴 있어서 하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더 커지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이런 펀더멘탈을 따라서 수급적으로 사실 주식시장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왜 미국 주식시장 뭐 하다못해 일본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고 우리가 독일 경제 안 좋다라고 하지만 독일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드냐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 먼저 들면 이제 중국 리스크 자체에 우리는 조금 갇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뭐 아직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이제 중국으로 좀 나가는 부분들이어서 중국 경기 자체가 정상화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까지도 네. 뭐 수출이 자체가 잘 안 되고 뭐 중국에 그동안 상당히 이제 팔았던 기업 업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안 되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하나 그러니까 예. 기업이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내수 경기 자체에 대한 불안이 사실은 커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뭐 다 좋긴 하지만 내수 경기라는 부분 자체가 예.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지금 뭐 결국 좋은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통화 완화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책 또 최근에는 뭐 관광객도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나가시는 분의 대부분이 다 일본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타 중국, 대만도 다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안 하고 다 일본.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일본 그 내수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고요. 예. 이제 그러한 차이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이렇게 못 오르고 좀 박스권 자체를 좀 유지하는 부분. 그러니까 조금 뭐 어느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이유 자체가 좀 중첩이 돼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금리 얘기를 하니까요. 다시 이 관점을 금리로 돌려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예전에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 가장 큰 비판과 원성을 샀던 분이 볼커지 않습니까? 예, 예. 물가 하나 잡겠다고 정말
살인적인 금리를 올렸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또 실업자가 늘어나고 정말 경제를 혹독하게 다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나서 볼커가 그렇게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오랫동안 유지했던 다음엔 어떻게 됐느냐? 정말 미국 경제에 황금기가 다시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고강도로 올리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업성 없는 사업 접고 그리고 부실할 것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거나 체질 개선을 단행한 거거든요. 뭐 이게 꼭 옳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 2010년대 그 초저금리 구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2010년대에 어떻게 보면 사업 확장 기로를 계속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SK, 삼성, 현대 신규 사업하고 사업 M&A로 인수하고 그런데 그 사업체 인수하고 신규 사업하는 게 다 잘 되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지금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언제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으니 우리도 볼커와 비슷하게 금리를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어떻게 보면 혹독한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으니 금리를 낮춰서 일단 살려주고 그리고 한숨 돌리게 해주고 그리고 알아서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표적인 리서치 센터의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셨잖아요.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뭐 대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이러한 신규 부분의 투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또 뭐 세제 혜택도 이미 주고 있으니까요. 예. 뭐 그러한 것들 또 이제 어떤 산업 부분 안에서 좀 전략적으로 뭐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사실은 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금리냐 이게 또 뭐 저금리냐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딱 답을 내기들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로 갔을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이것이 결국은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또 기업들의 부채 문제 자체도 이게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뭐 한계 기업에 있는 쪽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꼭 고금리만이 사실은 정답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좀 그러니까 그래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부채 어떤 것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무턱대고 이제 뭐 저금리로 갈 수는 없는 거 그 밸런스 자체를 잘 맞춰야 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사람의 어떤 한 정부의 하나의 노력 또 기업의 하나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좀 맞대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 건지라는 거를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이 뭐 지금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좀 대학 진학할 때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게 의대. 물론 이제 그 의대로 가서 뭐 우리나라 제약이라든지 바이오가 성장하면 이제 다행일 텐데 너무 인력이 너무 조금 한 섹터에 너무 몰려 들어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인력이란 부분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실리콘밸리 이러한 쪽에서 뭐 지금 AI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개발자들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그 AI 그 기술 격차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뭐 한 400년 차이가 난다는 뭐 그러한 뭐 진실 아닌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기술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좀 뒤떨어졌다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뭐 TSMC를 잡는다 뭐 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최근에 보면 TSMC하고 삼성전자의 갭은 오히려 좀 더 벌어지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술 투자라든지 이러한 인력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 자체가 과연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에 유리한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딱히 유리해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뭐 교육개혁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회 시스템 부분도 사실은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다뤄봐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단순하게 뭐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산업의 어떤 투자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의 배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효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네.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붙여나가는 이러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길을 갔던 두 나라를 또 꼽으라면 중국과 일본을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제 올해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이 두 국가의 기준금리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뭐 그 뒤에 여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탄력을 더 붙인 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중국과 일본은 좀 다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일단은 미국과는 다르게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제 일본은행이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는 이제 수정할 거다, 예. 아니면 이제 폐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연초에 사실 일본이 큰 지진이 한번 나면서 예. 그 시점이 좀 늦어졌고요. 그게 아마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제로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폐기할 가능성은 사실은 좀 있다라고 예. 보고 있는데 이제 일본 은행이 이제 그러한 정도로 이제 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것이 사실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미국 경기 자체가 만약 어떤 아까 말씀드린 과잉 긴축으로 해서 침체를 간다라고 하면 세계 경기가 안 좋을 거고, 네. 그럼 일본이 경기도 다시 또 덩달아서 사실은 좀 안 그렇겠네요. 좋기 때문에 지금의 어떠한 그 부양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만약 미국 경기 자체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본은 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이제 긴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들로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은 예. 정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 지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지표상으로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따르게 보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예. 이러한 것들이 더 안 좋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뭐 우리가 계속 문제됐던 헝다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청산 결정이 났죠. 네. 물론 이제 본토의 청산 결정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악순환적인 모습을 가는 상황들, 그것이 지금 중국의 고용 시장에는 상당히 큰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 그것도 저도 기사를 봤는데 이제 탕핑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젊은 그러니까 대졸 취업자들이 취직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놓 있는다는 얘기죠. 부모한테 기대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용 상황을, 그러니까 불황을 사실은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고,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금리를 사실은 인하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면 이제 중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부담스럽죠. 예,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벼운 어떤 그런 몸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홍콩 H지수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뭐 중국이 안 좋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가 주요국 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나라가 홍콩입니다. 네. 사실은. 네. 홍콩은 이제 달러를 이제 페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보다 항상 0.25%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5.75%인 상태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홍콩도 사실은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줘야 자기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테니까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미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해주기를 조금 고대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전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네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꼭 우리 그 위원님 오시길 제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코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위원님께 코인 여쭤보는 게 맞냐, 아마 많은 분들 유튜브에서 우리 위원님 전문 분야를 아시는 분들은 의구심 있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코인을 코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다분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제도권, 금융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께, 특히 매크로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께 이 질문을 꼭 한번 여쭤봐서 균형을 좀 잡아드려야겠다라는 게 제
소견이었는데요. 뭐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어찌 보면 제도권에서 그 실체만큼은 인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처음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 수용되는데 근 10년 가까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 있게 해본 것도 아니고 숙려 기간도 꽤 있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도 이제 멀지 않아 지하 경제든 뭐든 간에 일상생활의 거래와 결제에 적지 않게 점점 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통화량이 더 늘어난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M2든 M1이든 간에 이런 통화량의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실제 그 기능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또 한 번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실물의 여러 가지 변수까지 파장이 일으켜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전문가도 아니고 네. 항상 저희 집에서 저희 아들이 저한테 나가서 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니, 아드님이 왜요? 본인이 더 잘한다고. 아, 잘한다고.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 이제 현물 ETF가 사실은 승인된 부분은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논란도 있긴 하지만 결국 자산으로서 아직 화폐라기보다는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가상화폐 부분을 사실 주목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AI 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뭐 요새 말씀드린 게 생산함수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산함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생산함수를 보게 되면 노동, 자본, 토지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죠. 근데 그 노동 요 생산 요소를 조금만 이제 분해를 좀 이제 해보면 새롭게 우리가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은 이제 사람과 로봇이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토지는 이제 실물 경제하고 가상으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술이란 데이터라는 또 새로운 요소가 이제 하나 또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실물 쪽에 이제 연결해 주는 거는 기존의 통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또는 가상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수단 자체는 결국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상화폐가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이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 데이터라든지 뭐 이러한 또 AI라든지 이러한 로봇이 자체가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생산이 잘 효율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그 시스템 자체가 결국 기존의 화폐보다는 이러한 가상화폐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중앙은행 차원에서 우리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앙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통화를 결국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결국 이제 통화의 어떤 수단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뭐 결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치 저장의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이 생산 요소 자체를 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통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우리가 좀 가상화폐를 좀 보면 뭐 이게 뭐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상당히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의 신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뭐 꼭 비트코인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 형태의 많은 어떤 지급 수단이나 뭐 저장 수단이 활용될 여지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들이 생길 거다라고 전망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제도권에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들은 계속해서 더 런칭이 될까요? 뭐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사실은 올해 선물 ETF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우리가 STO라고 하죠. 토큰의 자본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뭐 좀 어려운 용어가 STO라는 어떤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는데 어떤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소속된 소속사, 뭐 아이돌의 음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암호화해서 그거를 거래할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러한 가상화폐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이 앞으로 더 열린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비트코인 어떤 가상 이러한 자산보다도 이러한 이 토큰화된 그걸 토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토큰화된 어떤 증권이 사실 시장이 열리면서 뭐 주식 거래처럼 그것을 거래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열릴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워낙 깊이와 범위가 넓은 얘기를 마구 여쭤봤는데요. 제가 오늘 관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